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교과서 106페이지 삼선한 국가와 시민의 윤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렇게 보이다시피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 한번, 뭐가 있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권리도 이런 내용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넘겨서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일단 우리는 국가의 권위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데 왜 우리가 국가의 권위에 따라야 되는지 그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권위가 무슨 뜻인지 볼 건데 국가의 권위란 무엇이냐? 두 번째 줄 보면은 국가의 권위란 현관편을 칠게요. 시민의 삶 전체의 영역에서 복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국가 권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우리가 직업 활동을 하면 돈을 벌죠. 그 돈의 일정 부분을 뭐로 내요? 세금으로 이렇게 나라에 바쳐야겠죠. 그렇게 해야 하는 행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쟁이 터져요. 전쟁이 터지면은 우리가 군대로 이렇게 입대를 해가지고 적과 싸워야 되죠. 우리가 왜 그런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 그런 이유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위는 다른 집단에 대한 의무보다 먼저 우선할 것을 요구하면 그것이 국가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한 구속력을 갖죠. 이 요구에 대한 내용이 국가의 권위에 대한 특징 내용입니다. 요거는 국가 권위의 특징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권위는 뭐 학교의 명령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의 명령, 집단의 명령 이런 집단의 명령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의 모든 통치 권력이라던가 명령이 다 올바르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통치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거나 시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국가 권위의 정당성은 보장되기가 어렵죠. 여기 부분이 좀 중요하죠. 여기에도 밑줄을 칠게요. 그래서 여기 보라색을 친 부분 같은 경우에 국가의 권위의 정당성 조건에 대한 내용이죠. 밑에 국가 권위의 정당화 근거를 보도록 합시다. 왜 국가의 명령이라든가 권위가 왜 정당하냐, 도덕적 왜 정당하고 정의로운지 그걸 한번 볼게요. 시민은 왜 국가에 복종해야 할까? 국가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관점을 통해 시민이 정치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면서 크게 교과서에는 3가지의 이론이 나와 있어요. 네, 일단 동의론부터 보도록 합시다. 동의론에 따르면 왜 우리가 국가의 권위에 따라야 되냐? 시민이 국가에 복종하기로 동의하였기 때문에 국가에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인간이 국가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아니 혼자서 이렇게 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아래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 복종하기로 동의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은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야 하듯이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명시적인 동의가 아닐지라도 묵시적으로 그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데 동의한 것이다. 이로부터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성립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의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전 미국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은 뭐 영국 사람이 될래요? 일본 사람이 될래요?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대한민국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법에 따라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봅시다. 그래서 동의론에 따르면요. 동의를 크게 명시적인 동의와 글씨가 이상한데 묵시적 동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명시적인 동의는 무엇이냐?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했다는 거죠.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명시적인 동의이고요. 반면에 묵시적인 동의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사람이 될래요? 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진 않았지만 얘가 대한민국에 사는 걸 보니까 얘가 대한민국의 사람이 되는 걸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동의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묵시적인 동의예요.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쓰기 귀찮아서 그냥 땡땡이 칠게 땡땡 치고 표현한 거 아닌 이게 묵시적인 동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인 동의이든 묵시적인 동의이든 일단 동의했으면 우리가 반드시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복종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왼쪽에 한 걸음 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권위는 어떤 개인, 조직, 관념이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회의 성원에게 널리 영향력을 끼칠 때 성립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과학자와 같이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전문적 권위가 있고요. 도덕적으로 본보기가 될 품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도덕적 권위를 갖는다. 또한 정당한 제도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사람은 정치적 권위를 갖는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권위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령에 어느 정도 따를 수가 있고 그냥 믿고 이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권위라고 말하는 거죠. 네, 오른쪽 107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네, 그 다음에 107페이지로 넘겨보면요. 국가 권위 정당화 근거 나머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혜택론부터 보도록 합시다. 네, 두 번째 혜택론에 따르면 왜 우리가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되냐, 복종해야 하냐. 왜냐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듯이 국방이라던가 치안 이런 거 아니면 공공재 공급. 그래서 공공재 공급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닦는다던가 나라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들이 있죠. 뭐 공원, 학교 아니면은 뭐 소방서 뭐 경찰서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공공재가 뭔지 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는 거죠. 국가는 공원, 도로, 공공재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뭐 아니면은 뭐 체육관 아니면 뭐 전기 생산한 전기 발전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공공재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뭐 도량형 교통법규 같이 사회적 관행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만든다는 거죠. 법 같은 거. 그다음에 부정처딱 등 잘못된 관행을 교정하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누가 뭐 살인을 저질렀다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부정한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사람도 처벌을 하면서 교정을 하는 역할도 해요. 또 국가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시민들 간의 소속감, 연대감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국가에서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혜택을 누리는 걸 우리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홉스, 로크, 루소의 계약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3월달쯤에 여러 사상가들의 이론들을 배웠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계약론을 배웠을 텐데 계약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왜 국가의 명령을 왜 따라야 되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와 혜택에 간접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장받기 위해 개인 간의 계약을 통해 국가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자연 상태는 무엇이냐? 사회라든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자연 상태다라고 불러요. 여기 밑에다 쓸게요. 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 근데 이거 이전의 상태인데 이 상태는 가상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가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 아니라 사회 계약론자들이 그냥 계약론자 홉스, 로크, 루소 이런 사상가들이 왜 시민은 국가의 명령에 왜 따라야 되고 왜 복종해야 되고 국가는 시민으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시민의 권위를 보장해 줘야 되냐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다라 했었죠.
자연 상태 같은 경우에는 국가라던가 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라서 개인들이 알아서 자신 생명을 잘 유지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자연 상태에서는 홉스가 얘기했듯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일어나기 굉장히 쉽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내가 내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사람들끼리 이제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수립하기도 했고 공통의 재판관이라던가 공통의 통치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장받기 위해 개인 간의 계약을 통해 국가를 수립하기를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론에 따르자면 동의론과 혜택론 관점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이론이 있냐.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왜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봅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가의 명령과 법이 정의로울 경우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점에서 플라톤의 사상가가 나왔어요.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통찰한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정의로운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또 계속 얘기했듯이 플라톤은 국가의 계층을 총 3가지로 나눈다 했죠. 통치자, 그 다음에 밑에 방위자는 군인 역할을 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생산자 계층이 있는데 이렇게 3가지 계층 나눌 수 있다 했습니다. 통치자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 굉장히 잘 발달된 그런 철학자들이 통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어떤 것이 국가한테 정말로 좋고 선한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서 그거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통치자는요. 그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방위자랑 생산자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위자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방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국가의 외부의 적들이 있죠. 이 적들과 싸워서 이렇게 이겨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누가 적이고 누가 적이 아닌지 그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죠. 그걸 분별을 해야 할 때 통치자의 명령을 따라야지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고 용기를 내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용기를 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생산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재화라던가 물건이라던가 이런 것들 생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물건을 얼마만큼 생산해야 하는지 얼마만큼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내는지 그거를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 할 때 통치자의 명령에 잘 따라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가 무엇이냐? 네, 플라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무엇이냐면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얘네들이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훌륭하게 탁월하게 잘 수행하고 방위자와 생산자는 통치자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되죠. 통치자의 명령을 잘 따라서 국가가 하나로 조화가 되고 통일을 이룬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플라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양 유교 사상에서도 어떻게 정의의 관점에서 국가의 권위를 정당화하냐? 군주가 덕을 갖추고 백성을 다스린다면 국가에 대한 충의 자세를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의 유교에서도요, 백성들이 무조건 다 이렇게 어떤 훌륭한 임금이든 훌륭한 임금이 아니든에 따라서 명령을 무조건 다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는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덕치라고 볼 수 있죠. 네, 군주는 덕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도덕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군주가 먼저 백성들에게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 보여서 도덕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우매한 백성들이 군주의 행동에 감화가 돼가지고 도덕적인 행동들을 잘 하겠죠. 이 내용 줄기에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거 줄기가 안 나와.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야지만 백성들이 군주로부터 도덕적인 감화를 받겠죠. 그렇게 돼야지만 도덕적인 국가가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국가, 뭐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봅시다. 마지막 단락 보면은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한 한계점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국가 권위의 정당한 근거 중 어느 하나의 관점만으로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동의론에는 어떤 한계가 있냐? 어떤 한계가 있냐?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동의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한계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혜택론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냐? 시민 각자가 원하는 혜택을 국가가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혜택과 의무 간의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국가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요,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이 부족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이 많죠. 그럼에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무조건으로 국가의 명령을 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동등하지 않다는 거죠. 비례 관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계약 관점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냐? 계약의 배경이 되는 자연 상태가 비역사적이고 가성적인 점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정의 관점이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이네요. 계약론이 세 번째고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제기할 수 있고, 정의의 관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정의로운 국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정말로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런 정치를 하는 나라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뭐 군주가 덕을 갖추고 백성을 다스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권위의 정당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108페이지로 넘겨봅시다. 이번에는 108페이지 어떤 내용 볼 거냐면 국가는 시민들한테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냐,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동양에서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동양에서 국가의 역할을 위민이 뭐냐 한자인데 백성을 위한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라 이런 말이겠죠. 위민이라던가 민본주의, 그러니까 백성의 근본이 되는 그런 주의라는 거예요. 와 관련이 깊다. 그래서 특히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백성이 튼튼해야지만 나라가 평안하다는 민본주의 정신을 특히 강조합니다. 유교에서 특히 그러네요. 유교 사상가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죠. 맹자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생업이 보장되어야 백성들이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바탕으로 도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넷플릭스에 예전에 선생님이 봤었어요.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물론 1화밖에 아직 1화까지만 봤는데 1화 내용을 보면은 그 킹덤 배경 세계관에 따르면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고 거의 굶어 죽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잘 보다 보면은 한 중후반쯤에 되면은 그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고 완전 기근까지 흉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쌀이 생산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몇 달을 굶은 상태라서 결국에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시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면은 도덕적인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유교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군주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도덕적인 삶을 행동하는 그런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백성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먼저, 경제적인 생업을
보장해야지만 이 백성들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아까 봤듯이 경제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항산이고요. 네, 도덕적인 행동, 도덕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이걸 항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109페이지로 넘겨볼게요. 109페이지 보면은 방금 읽었던 부분이 나와 있는데 한번 원문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일정한 생업, 항산이죠, 이걸. 네, 일정한 생업이 항산인 걸 외우세요. 보니까 통합사회도 요 내용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보도록 합시다. 일정한 생업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도덕적인 마음이겠죠. 이걸 항심이라고 불러요. 외우세요. 항심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항산이 일정한 생업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선비밖에 없다. 공부를 한 애들만 공부를 한 애들, 그러니까 선비인 애들만 경제적으로 아무리 가난하고 며칠 몇 달을 굶었다 하더라도 도덕적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백성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의 경우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이 없게 된다. 일정한 마음이 없게 되면 성급하게 변하여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다 가난하게 되면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들 장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한 뒤에 쫓아가서 형벌을 가한다면 이것은 백성을 그물로 쳐서 잡는 것과 같다. 되게 문장 잘 썼어요. 네. 네, 훌륭한 임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훌륭한 임금은 백성의 생업을 경험해서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한 뒤에 백성을 인도해 선에 이르도록 한다면 백성은 이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맹자가 한 얘기를 요약하자면은 군주들아, 너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싶지? 너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싶으면은 먼저 백성들이 경제적인 일정한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생업을 보장해줘라.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내용의 쉬운 해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유교에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무엇이냐? 대동사회라고 불러요. 유교에 생각하는 이상사회가 대동사회인데 대동사회가 뭐냐? 모든 백성들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 이런 걸 대동사회라고 불러요. 공자가 얘기한 이상사회인데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게 살고 도덕적인 나라가 사는 도덕적인 사회를 합시다. 평등하게 사는 도덕적인 사회, 이걸 대동사회를 하는데 어떻게 평등하게 사냐? 물질적으로 평등하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누구 굶어주는 사람 없이 다 이렇게 재화를 평등하게 공정하게 나누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모든 사람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대동사회라 해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편안한 여생을, 젊은이에게는 일정한 적절한 일자리 제공을,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군주의 의무로 보았다. 그 다음에 정약용은 실학자이죠. 조선의 실학자. 역시 백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통치자의 헌신과 백성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의롭게 잘 백성들을 위해서 잘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민본주의를 잘 실현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에서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볼게요. 산업혁명 이후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논의도 변화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자본주의 초기 어떤 시대를 말하니? 산업시대. 산업화 시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 1700년대인가요? 1700년대에서 1800년대 그쯤에 영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소극적 국가관이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죠. 산업화 시대, 자본주의 초기에는 소극적 국가관이 우세했어요.
소극적 국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과 외교, 치안 등 질서 유지의 역할만을 강조한다. 이러한 국가관은 물론 좋긴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서 좋긴 하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극심한 빈부격차의 심화와 시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 자본주의 시대는요, 정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다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예, 자본가들은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 시대 이때는요, 어떠한 지금처럼 뭐 복지 서비스라던가 복지 혜택이라던가 어떤 이렇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조차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왜 그러냐? 좀 배경을 설명하자면은 산업화 시대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유럽에는요, 봉건주의 사회였죠. 중세 유럽. 중세는 이거 너무 교과서가 너무 좁아서 판서로 낙서 맞죠? 죄송. 판서로 한번 해볼게요. 중세는 봉건주의 사회였죠. 봉건주의 사회였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기계라던가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발명하면서 산업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중세 봉건주의 사회는 무엇이냐? 이제 중세 봉건주의 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영주가 있다는 건데, 이제 국가가 영주한테 땅의 일정 부분을 떼줍니다. 영주가 이 땅의 소유권자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지주가 돼가지고 자신의 땅 밑에 여러 소작농들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살고 이 소작농은 영주한테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내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갔다면은 산업화 시대에는 이제 영주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땅으로 이렇게 열심히 농사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가 되는 특징이 뭐냐? 굉장히 돈이 많은 자본가가 등장을 해요. 자본가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공장을 차립니다. 공장을 차려가지고 이 자본가가 직접 노동을 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거죠. 이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소작농들이 여기 땅에서 이렇게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영주의 정치적인 권력이라던가 경제권이 이제 다 자본가한테 다 밀립니다. 얘네들이 망해요. 그래서 이 소작농들이 벌어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도시로 흘러가서 이제 노동자로 이제 짠 하고 변신을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산업화 시대가 일어나기 이전에는요, 물건을 생산할 때가 예를 들어서 뭐 티셔츠를 만들 때 티셔츠 만드는 제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동자 한 명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산업화 시대는 무엇이냐? 어떤 특징이 있냐? 일을 할 때 분업을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티셔츠를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티셔츠 면직물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어떤 노동자는 디자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옷을 이렇게 수선하는 역할을 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가 이제 발생하고, 이제 기술 숙련자, 전문가가 없어지고 노동자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정 부분, 톱니바퀴처럼 일정 부분만 이렇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고요, 노동자들한테. 그래서 언제든지 부품처럼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품으로 취급됩니다.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뭐 허리가 디스크가 터졌어. 그래서 일을 못해. 그래서 잠깐 사장님 저 며칠 정도 좀 쉴게요. 집에서 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본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 너 다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그래? 너 그만둬. 나 다른 애 고용할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품처럼 여겨집니다. 네, 그렇게 돼가지고 노동자들의 삶의 권리는 굉장히 삶의 질은 하락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당시 노동자들은요,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살아남으려면 하루 종일 일을 해야지. 진짜 말 그대로 잠만 한 4시간 정도 자고 나머지 시간은 다 18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지 그제서야지 좀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정도예요. 예,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자본가들은 완전히 폭리를 다 취해요. 이 만든 생품들 있잖아요. 이 상품들을 팔아서 남은 이익들은 다 자본가가 가져가고 나머지 진짜 찌끄레기만 노동자들만 갖는 그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부자인 애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애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의 이런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이라던가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시대였어요. 이 당시에는 원래는 군주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산업화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레미제라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세요. 떠올리세요. 이제 군주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라던가 개인의 권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나라는 어떻게 되냐? 속적 국가관에 대한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 갔어? 네. 화면 좀 돌릴게요. 이거 힘들다. 네, 그래서 속적 국가관이 이때 발생했다는 거예요. 국가는 국민들한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치안 문제라던가 이런 최소한의 것만 해라. 나머지는 국민들이 알아서 할게. 그런 거예요. 이 속적 국가관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 국가관이 발생했다는 거죠. 적극적 국가관은 어떤 거냐? 적극적 국가는 시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자들이 거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료, 주택, 교육 등 여러 가지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속적 국가관의 가진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뭐 1970년대 뭐 오일 쇼크가 있었죠. 이런 것 통해서 적극적 국가관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개입 확대됨으로써 국가 기능의 비대화. 너무 정부의 역할이 비대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요,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몰아가지 않게 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특징이 보이죠. 상권 분리. 그러니까 뭐 입법부, 뭐 행정부 맞죠? 행정부 맞나? 이제 사법부. 잠깐만요. 뭐 찾아보니까 행정부 맞네요. 어감이 이상해서 행정부 맞나요? 찾아봤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권력을 3가지로 나눠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견제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민주주의라던가 정의가 제대로 성립될 수가 있는데 적극적 국가관은 입법부랑 사법부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행정부만 너무 비대해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 그리고 비효율성.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위적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을 낳는다는 그런 얘기고 복지 과잉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네, 그 다음 장 109페이지로 넘겨보면은 현대 국가와 인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인권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더 확대가 되고 있다. 국가는 시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인권 관련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와 시민인데 시민은 국가한테 복종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치면은 국가는 시민으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인권은 뭐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걸리지는 권리이자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가 확대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국가의 역할로 질병과 재난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삶의 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하고 문화예술 영역 등의 지원을 통해 정신적 풍요를 보장하는 것까지도 강조되고 있다면서 인권이 총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부분은 좀 눈여겨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1세대 인권은 어떤 거냐? 레미제라블 떠올리세요.
과거에는 군주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다 복종해야 되는데 얘가 이상한 명령을 하든 아니면 제대로 된 명령을 하든 무조건 다 따라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됐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군주의 이상한 명령으로부터 해방될 자유가 있다.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줘라. 이런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근대 시민혁명이 진행되면서 제기되었다.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다. 자유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고요. 제2세대 인권을 보도록 합시다. 제2세대 인권은 사회의 권적 기본권이라 하죠. 산업혁명이 이제 발생했는데 얘 때문에 많은 수의 노동자들의 권리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했다.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줘라는 거죠. 네, 일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네, 3세대 인권 봅시다. 3세대 인권은 어떤 것들이 있냐. 연대와 단결의 권리로 20세기 들어 새롭게 제기된 장애인, 아동, 난민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와 그러니까 여성들도 투표권을 줘라, 뭐 흑인들도 투표권 줘라, 그 다음에 뭐 장애인 얘네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줘라, 뭐 직업 활동하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줘라,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차별을 보장해주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평화의 권리, 20세기 초에는 세계 1차 대전이랑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약간 핵 같은 거, 핵무기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깊었고, 아무튼 평화의 권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 다음에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하니까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장해달라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세대 인권을 봅시다. 4세대 인권은 뭐냐?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제기된 인권 개념을 정보 접근권 을 중심에 사는 소통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일어나면은 정보 접근에 대한 불평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정보라던가 어떤 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 혜택을 이용해서 내가 혜택을 여러 가지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 알아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던가 컴퓨터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 기기를 살 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근할 수가 없는 한계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 정부에서 이러한 혜택을 우리한테 주기로 했는데 이걸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경제적 혜택을 못 받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접근 불평등이라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의 접근권을 평등히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보장해줘라. 이런 내용이 4세대 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